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제 특검의 칼날이 야당인 국민의힘도 이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이요. 오늘 오전에 여기 국민의힘의 임종득 의원실, 그러니까 사건 당시에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종득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제 곧바로 임종득 의원실 앞으로 와라 집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 정민영 특검보입니다. 임종득 의원 사건 당시에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었습니다.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들어왔냐? 수사팀 들어가라. 그렇지 않으세요? 유상문 수석이에요. 과잉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법대로 절차대로 해달라는 것이 저희의 요구입니다.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입니다. 야당 망신주기 압수수색 즉각 중단하시고 철수하기 바랍니다. 다 모여라. 임종득 의원실로 송원석 원내대표 저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한 20여 명 정도가 이 앞에 모였는데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정작 임종득 의원은 저 의원 사무실에 없었고 김기웅 대변인, 저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예 막은 건 아니라 적법한 절차대로 압수수색을 하되 정치 보복이다 이 메시지를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검에서 임종득 의원 그 당시에 이제 안보실의 2차장이었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 관련해서 그때가 2023년 7월 31일입니다. 예. 그렇다면 시간도 한 2년이 지났고요. 그 회의가 있었던 곳은 대통령실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진짜 100번 양보하더라도 임종득 의원이 그거 관련해서 뭔가 혐의가 있다고 손치더라도 그 장소는 범죄가 일어난 대통령실이 돼야 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의원회관 쪽에 사무실까지 왔다는 건 이른바 검찰이 특검이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서 이른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뭔가 야당의 국회의원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어떤 혐의에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무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혐의 관련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소명을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료 의원으로서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이거는 엄연히 야당 탄압이고요. 정적에 대한 어떤 거센 비난의 칼날을 굉장히 세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된 목소리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20여 명의 의원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절차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해당 사건, 해병 순직 사건의 그 임종득 의원실을 강제 수사하겠다. 윤석 대변인. 근데 이제 지난주, 최근에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임종득 의원도 각기 다른 이제 특검팀이 움직였는데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집결 메시지를 냈는데 한 금요일이라서 사람이 없었는지 몰라도 20명 정도가 딱 왔고,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 들어오면 다 정치 보복이고 다 말도 안 된다. 정적 제거로 할 거냐. 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민이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안마다 봐야 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일단 이제 특검이 3개가 동시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각 특검별로도 경쟁 아닌 경쟁을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임종득 의원 관련한 것만 봐도 임종득 의원이 당시에 용산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 2차장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왜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이 사무실 의원회관에서 압수수색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러면 굉장히 좀 상징적인 곳에서 압수수색을 펼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론전 그리고 어떤 위력 행사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특검에서 또 많은 저희 당 소속 의원들에게 수사에 칼날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수사의 범위, 깊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특검에서 뭔가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서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경쟁에만 몰두한 나머지 이런 식의 좀 사리에 어긋나는 수사 방식을 쓸 경우에는 아무리 저희가 과거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당한 저기에 항의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늘 아예 뭐 나경원, 송원석, 뭐 김정재, 뭐 조배숙 등등해서 서울중앙지법을 항의 방문한 것 같아요. 왜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해줘서 의원회관 내에 저렇게 압수수색을 하냐 이런 것 같아요. 정치보복 영장 발부, 사법부는 각성하라. 근데 이제 그러면 누가 어떤 혐의로든 특검이 의원 사무실, 의원에게 칼날을 겨누면 이제 매일 집결 메시지에서 매일매일 막을 거냐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또 한 명 있습니다. 김선교 의원도 최근에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가지고 최근 특검팀에서 저의 출국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먼저 특검팀에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제가 가족과 국민을 버리고 그간 살아온 제 모든 것을 버려가면 해외로 도주할 것이라 생각했는지 그저 당혹스럽고 황당한 뿐입니다. 뭐 김선교 의원은 그 김건희 여사 관련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 인물인데 일단 장현주 변호사님, 네. 출국 수속을 받다가 본인이 출국 금지 상태인 걸 알았다. 그래서 지금 해외 출장을 못 갔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출국 금지라는 것은 사실 법무부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원칙상으로는 그 당사자에게 통지해 주는 것이 원칙이기도 하지만 또 수사상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사실상 본인이 출국 금지가 된지를 모르고 공항에 가서 출국 금지 상황을 알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선교 의원이 뭐 이것 때문에 출장을 가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특검으로 는 지금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현직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혐의점이 있고 또 출국 금지를 해야 할 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특검으로서는 절차에 따라 이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특검은 아시다시피 시간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 기간 내에 또 많은 혐의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돼서 또 절차에 따라 적법한 절차들을 또 취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특검의 어떤 그 수사의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 뭐 윤상현, 뭐 김선교 그리고 오늘 임종득 이런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특검이 이제 조금씩 겨냥하고 있는데요. 박성미 의원,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볼게요. 그제였나요?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 열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특검의 압박이 시작되니까 이거 문제 많고 법은 규탄해야 된다. 특검 대응 태스크포스 이런 거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의원들이 물론 뭐 전반적으로 만장일치였다고 하더라도 분위기가 즉답들은 다 피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장일치라는 말은 저럴 때 쓰는 건 아니죠. 침묵이 어떻게 만장일치가 될 수 있습니까? 만장일치려면 사실 의원들이 너도 나도 성토대회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수사 너무 과하고 이거 빨리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보면 굉장히 궁색하게 대답이 없으면 동의한 걸로 알겠다라고 해놓고 만장일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장난에 가깝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은 지금 특검에 맞서는 듯한 국민의힘이 맞서고 대립하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 특검 모두 이 특검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특검들이고 특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진상을 파악하는 이런 특검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TF를 꾸려서 맞선다라는 인상을 주게 되면 사실 정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연관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을 것이지만 또 연관이 없는 의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관이 없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뭐 지금 상관도 없고 사실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야 될 진실은 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우리가 단체로 다 막아서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판단 역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의원들이 저렇게 침묵을 지키는 건 만장일치로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밖에서는 이렇게 특검의 압박과 칼날이 조금씩 국민의힘의 몇몇 의원들을 향해 가고 있고 안에서는 여전히 그 대선 끝난 지 꽤 오래됐는데 전열을 가다듬지 못하고 여러 입씨름 중입니다. 어제 혁신위가요 첫 번째 메시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에 사죄를 외치면서 3년치 사과를 했었는데요. 근데 내부에서도 이 사과를 두고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누구도 계엄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계엄에 찬성한 바도 없습니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그 피해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은희 의원 개인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개인 자격과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과대 해석을 하거나 또는 당의 입장인 것처럼 전달되지 않도록. 김미경 대변인, 그러니까 어제 뭐 할 수 있는 사과는 다 했다라는 혁신이, 그런데 국민의힘도 결과적으로 계엄의 피해자라는 조은희 의원 말도 있고, 조금 전 보니까 장동호 의원은 본인의 SNS인가요? 우리가 언제까지 사과만 할 건자라는 혁신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반대 취지도 나오는데 지금 당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변화의 어떤 쇄신의 목소리도 있고,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책임론이 결부되다 보면 또 당이 또 분열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 있어서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야당의 존재감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이 계엄에 대한 입장, 그리고 탄핵의 찬반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이 이후에 불거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에 대한 입장, 이게 너무 다양합니다. 저도 이제 현직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저희 당원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의견으로 귀결은 안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혁신이란 것은 어떤 쇄신과 통합과 그리고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뭐를 말하고자 하는 혁신의 깃발을 든 사람 입장이 나는 괜찮고 나는 피해자고 당신들이 가해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그게 설득이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깃발을 든 사람이 본인의 어떤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상대방, 국민과 그리고 당원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헌신하는구나. 그럴 때 결국 그 사람의 말에 무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저도 답답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답답함이란 것이 어떤 특정한 시점 안에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이런 다양성 속에서 분열이 되는 갈등 양상이 저는 앞으로 있을 전대에서 뭔가 그게 극적인 상황에서 더 폭발할 수도 있고 봉합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일련의 통과 의례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장동혁 의원도 뭐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당 혁신위를 겨냥해서 언제까지 사과만 할 건가라고 뭐 비판 목소리를 냈고, 아까 뭐 조은희 의원은 우리는 계엄의 피해자다라는 얘기. 글쎄요, 이게 어쨌든 현실 인식에 대한 문제가 중요할 텐데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 대변인 저와 같이 보실까요? 이건 어제 저희가 어제도 1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보내드렸었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최근 지난 화수목 조사 민주당 43, 국민의힘 19, 지지정당 없음 24입니다. 한 4%포인트 차이 나네요. 정당 지지율. 2배가 넘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 볼 이 지역에 대한 국민의힘의 지지율입니다. 윤 대변인. 대구 경북 지역 국민의힘의 텃밭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당 전체 지지율만 봐도 민주당의 절반이 안 되는, 그리고 또 충격적이게도 앞자리가 일자, 20%가 안 되는 그런 지지율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은 저희 당의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고 보수의 본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인데 거기서도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건 경고 이상의 정말 심각한 상황을 여론조사에서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제 나온 여론조사와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정당 지지도로 보면은 수치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론조사 자체 탓도 못합니다. 뭐 튀었다 이런 말도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갑자기 보수 성향을 가진 국민들의 숫자가 이렇게 줄었겠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보수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조차 국민의힘을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고 결국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적어도 이제 계엄 이후부터 벌어진 반년 이상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저희 당의 대처 그리고 대선을 결국 대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정권을 잃은 이후에도 보수 성향 지지자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뼈저린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다. 당에서 또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이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또 한 번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이런 글쎄요. 대구 경북 지역 국민의힘의 본산과 텃밭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도 민주당한테 밀린다면 이건 당의 근간과 뿌리가 흔들리는 일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 여론조사를 국민의힘이 어떻게 현실 인식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위기감을 못 느끼고 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어서 그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사과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어제 1호 혁신위의 혁신 안건이었다면 2호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혁신위가 결정한 내용 중에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윤인석 대변인 최고의 역할은 중앙당무회의가 담당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최고위원들을 없애겠다고 혁신위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혁신위 얘기는 맨날 싸우고 최고위원끼리 마치 봉숭아학당 되니까 아예 최고위원 자체를 없애버리다는 취지 같은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 명만 뽑겠다는 겁니다. 당 대표만 뽑고 최고위원들은 없고.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위원회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당무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원내대표, 정책의장, 사무총장, 수석 대변인 이런 분들이 들어가고 원외 당협위원장 2명도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건데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 명을 뽑는 것은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이제 당 총재가 있던 시절, 총재를 뽑던 시절에는 한 명 뽑았죠. YSDJ 시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총재가 부총재들을 임명을 하고 그 총재 혼자 당을 끌고 가는 그런 체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한 명을 뽑긴 뽑는데 그 권한의 폭이 과거의 그 제왕적 총재 시절과는 전혀 다르게 9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면 9분의 1보다 조금 권한이 많은 정도 집단지도 체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지금 현 지도부에서 또 혁신위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해석은 누가 당대표가 되든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당대표가 된 사람의 어떤 의중에 따라서 당이 움직여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현 지도부 그리고 혁신위조차 그런 의도에서 이러한 안을 만든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 안을 만든 혁신위에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당원과 국민들께 드려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보면 화면에 나왔다시피 이거는 비대위입니다만 원래 당대표 주변에 최고위원들, 수석 최고위원도 있고 쭉 있는데 최고위원 없앤다는 건 최고위 자체도 없앤다는 거겠죠. 단일 체제로 가겠다. 이건 물론 혁신위의 의견이고 송원송 원내대표 생각도 궁금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 번째 혁신안을 발표한 혁신위를 속보성으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그나저나 국민의힘의 저 여론조사 TK에서도 진다. 이 부분은 뼈아프게 받아들일 때 것 같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